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그 화면들이 여러분들이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저 혼자 지금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우선 순서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그 전의 경제 정책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계획,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계획 경제인데 지금은 계획 경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시장 경제가 아닌 시장형 경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현상은 어떨까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 경제가 북한에 지금 그 계획경제에서 시장형 경제로 가다 보니까 평등에서 주민들의 삶이 평등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오상공 담화를 통한 제한적인 내부 개혁, 특수경제지대 확대를 통한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이다. 이렇게 슬라이드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 요것만 딱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다 경제 개발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까라는 건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70년 역사에 거의 경제 개발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개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북한은 경제 개발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까요? 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역사에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라는 이런 목표가 제시가 됐는데요. 그것을 보면 1000억 달러를 유치를 해서 100억 달러를 가지고는 산업개발은행을 설립을 하고 545억 달러를 유치를 해서 산업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함경북도 청진에는 중공업지구를 만들고요. 또 함경북도 김책에는 강업재련단지를 만들고 평안남도 쪽 남포에는 IT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각 도에다가 농업기지를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기초, 에너지, 그게 기초란 게 우리 말하면 인프라예요. 교통, 국제공항 이런 쪽에 355억 달러를 들여서 또 이렇게 그 인프라 개발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제개발이라는 용어가 북한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경제개발이라는 용어하고 북한이 지난 기간에 썼던 경제발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북한은 지난 기간에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고 항상 발전이라는 용어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긴 썼는데 경제개발은 아니고요. 경제개발을 쓸 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을 할 때만 경제개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알곡 1000만 톤이라고 빨갛게 표시한 거 있죠. 붉은 글씨로. 북한도 이제 경제발전 계획을 계속 세워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이더라고요. 뭐 5개년 경제개발계획, 또 5개년 또 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이렇게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국토를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된 거죠. 근데 북한도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이제 사례를 들면 1차 그러니까 처음으로 7년 동안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1차 7개년 계획 때는 곡물을 600만 톤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7개년 계획 때는 1000만 톤 곡물을 1000만 톤을 생산하자라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 계획은 어찌 보면 중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쭉 여러분들이 왼쪽 편의 슬라이드 왼쪽을 좀 보셔요. 대체로 다 이게 중산으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거든요. 중산. 몇 배로 성장시키겠다. 얼마 좀 더 중산하겠다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보면
이런 것이야. 중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난 기간에 북한이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경제 개발 말고 개발에는 어떤 것을 쓰냐면 땅속에 있는 석탄이라든가 강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것을 북한은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걸 보고 자원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이후에 그 개발 외에 전혀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은 전 국토를 개발을 하겠다. 중산이 아니라 전 국토를 뜯어 고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대내개혁하고 대외개방이 있는데 대내개혁은 제일 첫 장의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던 530 탐화를 통한 제한적인 대내개혁입니다. 그게 이제 그 대내개혁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하고 농장 책임관리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대내개혁은 뭐냐 하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하고 농장 책임관리제로 대표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이게 도대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란 게 뭔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지. 그래,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이 기업 스스로가 경영활동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기간에는 북한의 기업이 스스로 경영활동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지난 기간에 이 김정은이 제시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이전에는 기업 스스로 경영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권한이 국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는 아무 권한도 없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는 거죠. 과거의 북한의 기업은 국영기업입니다. 지금도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이면서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경영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국가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나라는 것을 지금부터 지난 기간, 과거의 북한의 기업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 북한은 계획경제니까 지난 기간 그 계획경제하에서의 기업 경영은 어떻게 돼 있었냐. 우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려면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생산해야 될지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주느냐 하는 건데 지난 기간에는 국가가 줬습니다. 중앙정부가 A라는 기업에다가 계획을 주죠. 근데 북한은 계획경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계획경제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계획경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계획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이소를 간 적이 있는데 다이소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소비품이 많으면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걸 계획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씩 공급을 해주겠습니까?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북한이 2,500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우리 한국은 5천만 명 조금 더 되죠. 2,500만 명이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예를 들어 신발이라고 할 때 2,500만 명이 신발을 신으려면 1년에 이게 도대체 몇 컬레가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계획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1살부터 100살까지 살아있다면, 100살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구 2,500만 명 중에 1살짜리는 몇 명이고 2살짜리 몇 명, 3살짜리 몇 명 쭉 해가지고 나이별로 인구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이즈별로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이게 사이즈는
사이즈별로 몇 명이 될까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이나 성인이라든가 또 집에서 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비량이 다르겠죠. 1년 동안의 소비 기준이. 이런 것도 국가가 다 측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 기준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신발을 안 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발은 계획하지를 않아요. 1살짜리는 신을 수가 없다. 신발을 신고 뛰어다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엄마가 애를 보호해줘야 되고 애가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유모차에 끌고 다니던가 아니면 뭐 안고 다니던가 어쨌든 애는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지 않는 애에 대해서는 신발 계획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1살짜리, 그러니까 만 1살, 2살이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걷기 시작을 하면 이 애들은 신발이 필요하단 말이죠. 걸어 다니니까. 그런데 소비 기준은 성인들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초등학생들보다, 유치원 애들보다도 훨씬 작다는 거죠. 왜? 이 애들은 걸어 다니지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컬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는 애가 아직은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는 애가 또 운동할 수 없는 애가 전국적으로 뭐 100명이다 하면 100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애들이 많이 이게 그 활동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 애들은 몇 컬레를 가져갈까라는 거죠. 그러면 1인당 기준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5컬레. 그리고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1년에 4컬레, 대학생들,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4컬레. 이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은 전국적으로 몇 명이기 때문에 몇 컬레를 생산을 해야 되고, 성인들은 몇 명이기 때문에 몇 컬레 생산해야 되고, 대학생 그 나이 대가 몇 명이니까 몇 컬레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탈 몇 컬레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신발 기업이 우리 한국처럼 나는 신발 기업을 설립할 거야. 뭐 창업을 할 거야. 이게 없습니다. 나라에서 신발 기업으로 설립을 해주는 거죠. 나라 재정을 들여서 설비 자금을 들여서 신발 공장으로 만들어주고 유동자금 주고 이래서 신발 기업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 기업의 생산 능력은 수요만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으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요가, 제가 이게 숫자가 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100컬레다라고 하면 100컬레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 A라는 기업은 10컬레, B라는 기업은 5컬레, C라는 기업은 5컬레, D라는 기업은 10컬레 이렇게 해서 A, B, C, D, E 이렇게 해서 전체 신발 기업이 100컬레만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설립을 하고 그 기업들이 신발만 생산하게 된 거예요. 신발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획된 신발을 A라는 기업에는 생산 능력이 10컬레니까 10컬레, B라는 기업은 생산 능력이 5컬레니까 5컬레 이래서 전국적으로 100컬레만 딱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주는 거죠. 이럴 때 신발에 계획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게 구매기라는 게 없어요. 요걸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A라는 기업은 여자 신발, 남자 신발 사이즈 얼마짜리 몇 컬레 이렇게 숫자적으로 수량으로 계획을 줍니다. 전국적으로 몽땅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A라는 신발 기업은 그런 계획을 받았어요. 그 계획을 받고 보니까 돈이 이게 이제 뭐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만약에 운용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운용 자금이 부족하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나라 재정으로. 그 다음에 또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줘요. 그래서 돈은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원부자재가 필요하겠죠. 이 원부자재를 또 어떻게 가져올까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사오면 됩니다. 근데 북한은 자율적이라는 게 없어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또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구두를 생산하게 되면 가죽 구두라면 가죽 생산하는 기업, 그 다음에 또 운동화라 그러면 천으로 된 운동화면 천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A라는 신발 공장, B라는 신발 공장에 얼마 딱 주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신발 공장, B라는 신발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100컬레를 생산하는 모든 신발 공장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원부자재를 싣고 자재 상사라는 또 요거 조달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은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죠. 원부자재가 들어오죠.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노동력은 어디서 줄까요? 우리는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서류 자기소개서 받고 이력서 받아서 사람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북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군에 나갔다가 제대를 하든지 간에 나라에서 너는 A기업, 너는 B기업, 너는 C기업으로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신발 공장도 가만히 있으면 너희 생산 능력에 따라서 관리 일꾼은 이만큼 필요, 관리자는 이만큼 필요하고 생산 기술자는 이만큼 필요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능공들은 이만큼 필요하니 너희 기업은 종업원 수 100명 하고 나라에서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만큼 정해주면서 인력을 배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에 대한 그 인력이 배정돼서 옵니다. 그러면 이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이때 전력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나라에서 딱 너희는 요만큼 요만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은 요만큼만 딱 필요해. 그 이상 쓰면 안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생산 요소들을 다 받았죠. 그렇게 받은 다음에 생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에 생산을 했어요. 또 분기, 연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죠. 매 월에 이렇게 생산을 해놓으면 팔아야 되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팔려면 얼마나 마케팅 활동 열심히 하고 홍보 활동 열심히 해야지 이걸 팔아서 매출이 들어오고 거기서 부가세, 법인세 납부를 하고 이익이 나오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때도 또 가격 같은 경우도 시장 가격으로 한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지금 잘 안 팔린다 하면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절도 가능하죠. 북한은 제품을 생산을 해놓으면 가격도 국가가 정해집니다. 국정가격이에요. 국정가격. 국가가 신발 한 컬레는 아이들 컬레는 1원 50전, 성인들 거는 2원 하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구두는 2원 50전. 모든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을까라는 거예요. 신발 디자인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신발 공장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원자재로 뿌려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신발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원부자재도 국가가 이제처럼 이렇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격도 똑같으니까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기업이 생산한 모든 신발에 해당해서 가격이 동일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 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건비예요, 인건비. 근데 북한은 인건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서 갖다 보니까 이 신발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가격이 나라에서 정해졌으니까 이것을 팔면 됩니다. 근데 팔아야 되면 이거 내가 어디다 팔까 걱정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제조업이 판매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업유통기관, 한국으로 말하면 백화점, 마트, 슈퍼 이런 데서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상업관리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상업관리소에서 큰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신발을 생산해 놓은 것을 그 신발도 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상업관리소에서 A라는 상업관리소, B라는 상업관리소가 있는데 아무 상업관리소가 와서 나는 이 기업에 가서 가져갈 거야, 난 저 기업에서 가져갈 거야. 이거 아니죠. 북한은 계획경제이고 모든 상품을 국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딱딱 지정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신발도 제가 아까 1년에 성인들, 대학생들 4컬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4컬레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그 수요만큼 그 상업관리소가 서울시 예를 들어서 마포구다. 그러면 마포구 상업관리소가 와서 A라는 기업의 마포구
그 가까운 궁궐에 있는 신발 공장에 와서 딱 가지다가 주민들한테 한 컬레, 두 컬레 이렇게 해서 딱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져가면서 은행에다가 가져 인수한 다음에 이 A라는 신발 공장은 그 상호관리소에다가 돈을 달라고 대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관리소의 계좌에서 A라는 신발 공장의 계좌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 활동 안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돈 들어오고 나라에 돈 주고 원부자재 주고 가격 정해주고 그 다음엔 생산을 해놓으니까 가져가고 내 계좌에 돈 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아주 수동적이에요. 능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신발이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딱 신발을 요만큼 생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나는 저 사람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인센티브 뭔가 줘서 좀 더 생산 의욕을 제고시켜야지 그것도 안 되거든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라에서 어쩌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생일이라든가 김정일이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이윤이 남은 이윤이 일부를 상금으로 인센티브로 주는 거죠. 상여금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가 일부 있었지 원칙적으로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제품을 가격을 국가가 정해놓은 다음에 그 생산비를 공제하고 나면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 이윤 중에서 북한도 기업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부가가치세. 북한은 이름이 다르죠. 거래수익금. 한국은 부가가치세. 북한은 거래수익금. 그 다음에 법인세라고 있는데 한국은 법인세. 북한은 법인세를 국가기업이익금. 국가기업이익금. 이렇게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고도 일부 남았어요. 이윤이. 근데 북한이 이게 가격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면서 가격을 정하겠죠.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도 내고 근데 여기서 그 외에 기업이 이윤을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가를 전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전략을 해가지고 이윤을 내게 되면 생산비가 줄어들면서 이익이 조금 더 남겠죠. 그런 이윤이 남았을 경우는 기업이 자체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은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는 정말 아무 권한도 없었어요. 그리고 노동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건 나는 이 사람이 일을 못해. 저 애를 해고를 시켜야 되겠는데 해고 제도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도록 만들고 안 하는 사람을 하도록 만들고 이게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그 설비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시간에 10컬레 생산하던 걸 한 시간에 20컬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설비를 들여놔야지.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을 줘서 그걸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거 함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나라에서 준 기계 설비를 가지고 그것을 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 시간에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진 설비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고민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이건 결국은 뭐냐면 국가라는 공급자 위주의 생산 활동을 했던 거죠. 정말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계획권을 줬어요. 권한 기업에. 국가가 이자 신발 공장에 너는 A라는 신발 공장은 여자 신발 몇 사이즈 몇 개 만들어라. 남자 신발 사이즈 얼마짜리를 몇 개 만들어라. 이래서 전체 몇 개를 만들어라. 숫자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라. 라고 계획을 줬다면 지금은 이 A라는 공장이 태생인 신발 공장이에요. 그런데
너는 신발 공장이지만 신발 생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신발 공장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 야, 신발 원자재가 없는데 이거 신발을 어떻게 생산을 해? 신발 원자재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주던 것을 나라에서 이제는 안 주는 거예요. 자금도 안 주고 원자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모든 것을. 뭐 나라 이젠 관여 안 할 거야.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자금도 네가 확보하고 개인한테서 빌려서라도 써. 그 다음에 또 원자재도 시장에서 해결을 하든 어디서 해결하든지가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 그러되 네가 어떤 것을 어떤 활동을 할 건지는 상급기관에 보고는 해라. 어떠한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라는 신발 공장은 신발 원자재가 잘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 중국에서 그 천을 가지다가 근데 뭐 내가 직접 중국과 거래하진 않아요.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북한의 장마당이라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장사꾼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천을 이만큼 갖다 줘라.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 거야. 그러면 또 팔아야 되니까 또 시장에 있는 또 옷을 파는 그 장사꾼하고 또 계약을 하는 거죠. 나 이만큼 생산할 테니까 네가 이만큼 가지다 시장에다 던져라,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신발 회사는 우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옷을 이만큼 생산을 해서 이만큼 매출액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계획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옛날에는 너는 신발 몇 컬레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지금은 너는 신발 공장이 100만 원어치만 만들어라. 100만 원어치만 뭘 하든지 간에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발 공장은 이 100만 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 신발 원부자재를 가지다가 신발을 얼마, 신발로 한 것은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 옷을 만들어서 60만 원, 그리고 40만 원은 식당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40만 원, 이래서 100만 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신발 공장이라는 이 제조업이 갑자기 우류 생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했고 또 그 다음에 식당도 같이 운영하는 서비스업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나라에서 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설비도 내가 자금을 들여서 그 옷을 만드는 설비도 만들어야 되고 식당을 운영하려면 거기 필요한 설비도 내가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매출이 나오면 그 나온 데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 그 이익에 대해서는 내가 처분이 가능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가격도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요.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기업이 정하고 기업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인력도 과거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너는 100명이 필요하니까 100명만 딱 줬는데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컬레가 아니라 20컬레, 20컬레를 만들 수 있고 옷도 2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를 현대화했다면 우리 노동력 100명이 아니라 우리는 50명밖에 필요 없어. 50명은 해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북한은. 그러나 50명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50명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라에다가 그 노동과라는 것이 인력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북한은 원칙적으로 해고라는 것도 없지만 실업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50명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배송을 합니다.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업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실업은 그렇게 해서 인력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권한이 다 나한 대로 왔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이 권한이 나한 대 오다 보니까 과거에 국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생산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기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통적인 계획경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북한이 그 전통적인 계획경제가 국가가 생산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딱딱 이렇게 공급했던 것은 사회주의라는 국가는 평등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국가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도 디자인이 똑같은 거 만드는 거죠. 어떤 것은 이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안 이쁘게 만들면 안 이쁘게 만들고 질 안 좋은 거 신는 사람은 나는 왜 이러지? 또 좋은 거 신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그게 평등이 아닌 거죠. 불평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국가가 똑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신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똑같아요. 그 식료품도 공급을 할 때 간장, 된장, 과자, 사탕, 야채, 수산물, 고기 이 모든 것 식용유 다 국가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쌀을 줄 때도 흰쌀하고 작곡하고 뭐 몇 퍼센트 섞인 거 이렇게 주고 또 오늘 상점에서 물고기를 공급하면 모든 이 지역 주민들이 상점에 가서 물고기를 딱 같이 공급을 받아오고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다 같이 잡곡밥에 생선 구워서 먹고 또 오늘은 야채만 공급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잡곡밥에 된장국. 이게 정말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정말 불만을 모르고 불평등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계획경제에서 국가 계획에 의해서 공급자 위주의 생산활동을 통한 상품 배급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배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급이 다 붕괴됐고 시장에서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내가 수요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국가에서 배급을 받는 배급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해놓은 제품을 내가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기업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바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대내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장 책임 관리제는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공업 부문 기업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이고요. 그 다음에 대내 개혁에서 가장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뭔가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개발이에요. 과학기술에 기반한 그러면 북한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신경 안 썼냐? 경제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과학기술은 국방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을 하고 탱크 개발을 하고 무기 개발을 하고 무기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방과학기술에 가장 중점을 뒀기 때문에 경제과학기술은 정말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첨단 산업 시대에 북한은 수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흐름식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화장품 생산을 하면 생산을 해가지고 용기에다가 다 기계 갈아서 착착 엮고 포장까지 기계가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화장품을 생산을 하면 사람이 용기에다가 담아 엮고 사람이 포장을 하고 다 사람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계가 할 수 있을까? 그걸 북한은 CNC라고 하는데 컴퓨터로 조종을 해서 하는 거. 이렇게 과학기술, 경제과학기술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의 대내 개혁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산학협력, 경제도 그래 과학자는 과학자들이 연구만 하고 그게 현장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연구는 연구의 구치이기 때문에 생산 현장하고 과학연구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라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과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 연구에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집에서 노는 가정주부도 참여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거 과학이라는 것은 뭐 과학자, 연구자만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생활하면서 요거 좀 불편한데 요거를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라는 것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거를 행동에 옮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과학자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한경인지 한 그 가정주부가 그 수팀 청소기인가 뭔가 만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야, 집에서 놀고 있는 가정주부가 어떻게 저런 것도 하지? 그리고 두컵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북한은 참 그런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만 하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란 건 현장을 잘 모르죠. 노동자, 농민,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불편한 점, 노동자들은 자기가 현장에서 기계 설비를 다루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경제과학기술에 일단 중점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과학기술에 동참을 해라. 그래서 특허권을 내고 특허를 내다 보면 그것을 누가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주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개방.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개방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 개방이라는 건 외자 유치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외자 유치. 외국 기업이 들어들었고 문화를 열어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난 기간에는 거의 문을 안 열었어요. 왜 문을 안 열었을까요? 북한이 외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북한도 자금이 제한돼 있고 외자가 들어가면 참 경제도 발전을 하고 좋을 텐데 왜 외자는 받지 않았을까? 북한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외국 기업이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돈 외국 기업 따라서 자본주의 사상이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북한은 자본주의 사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본주의 모기라고 생각을 해요. 모기. 여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얼마나 모기가 성행을 하잖아요. 요 모기가 왕창 많아져가지고 문을 막 열어놓으니까 A라는 외국 기업, B라는 외국 기업이 막 여기저기서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뭐 중국 기업, 저 유럽의 독일 기업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독일의 모기, 미국의 모기, 뭐 중국의 모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모기. 중국은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래도 북한하고 좀 다르니 이런 자본주의 모기들이 막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막 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모기로부터 자본주의 사상에 변화되게 되는 사상. 그게 다 침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체제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정권 불안정이 올 수도 있고 정권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과거에 절대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을 연 것이 어디였냐? 한국하고 북한하고 접경되어 있는 개성, 금강산 쪽에 딱 2개, 개성공단, 금강산 이 2개만 열었고요.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저 끝머리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삼각지라고 하는 꼭지점에 라선경제무역지대, 또 중국의 그 신우주하고 단둥하고 접경하고 있는 신우주 쪽에 항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달랑 4개만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북중 접경, 남북 접경에다가 딱 열은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자본주의가 들어올까봐 엄청나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열어놓고 특구를 딱 문을 닫아놓고 북한의 노동자들만 개성공단에 보내주고 이랬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문을 안 연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의 이 개방은 요 4개는 요것은 그냥 다른 나라의 기업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어요.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 개성공단은 처음에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는데 2000년도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금강산 관광도 한 98년 이후라고 보면 되고요.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경우는 92년 그때인데 결국은 이건 보면 언제냐면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주의권들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안 열었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동구 사회주의권들이 붕괴를 하니까 북한이 그때부터는 외화가 필요했던 거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기 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이렇게 물물 교역을 했기 때문에 외화가 굳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저쪽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북한이 이걸 주고 저걸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외화가 필요 없었는데 동구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가 되면서 그때 경화결제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필요하니까 나선경제무역지대로 해서 외화를 벌고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그 대개방이 시작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우 달랑내기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들어서 용어 자체가 달라요. 경제개발국. 제가 아까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 대개방은 벌써 경제개발구예요. 특수경제지대. 여기서 특수경제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특구 하는 것을 북한은 특수경제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경제개발구라는 용어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경제개발구하고 과거에 또 특구 4개는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경제개발구는 이게 외화를 벌어서 중앙이 가져가기 위한 거고 경제개발구는 중앙국 경제개발구가 있고 지방국 경제개발구가 있어요. 각 도별로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구를 내오고 여기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하고 국토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특화된 게 뭔지를 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 특화된 게 관광이다 하면 관광개발구. 이 지역에 특화된 게 수산물이다 하면 수산물 가공, 수출 가공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잘 개발을 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그 옆 지역을 개발하고 또 지역을 개발하고 해서 전 국토를 각 도별로 개발을 하고 전 국토를 개발을 하는데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쪽 지역이 특별히 잘 개발되고 저쪽 지역이 특별히 잘 개발되고 이게 아니라 전 국토를 다 균형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각 도마다 다 경제개발구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김정은이 대개방이다. 그러면 김정은은 그렇게 자본주의 모기가 억수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문을 열었을까요? 문을. 아니 이게 문 열어놓으면 막 외국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잔뜩 모기가 들어올 텐데 아마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문을 닫아놓고 경제가 회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주민들이 삶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에서 반정부 주민들이 이런 그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문을 열어서 잘 사는 국가를 좀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삶이 여유로워지면 그것이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민들이 배불러서 언젠가는 또 그래 이 정권 잘못된 정권이야 하고 뭐 구테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언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런 자신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김정은으로서는 주민들이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에 우상화 신격화가 훨씬 잘 됐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우상화 신격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3대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머릿속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별로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은 별로 이렇게 성과를 창출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격화가 이게 잘 안 돼요. 또 거기다가 이설주라는 아내를 공개를 시켰어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정말 김일성이 부인은 항일파시산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주민들한테 신격화돼 있고 김정일은 고용이라든가 자기 성희림이라든가 자기 아내를 절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 아내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비로운 존재처럼 돼 있었거든요. 어디냐고 그랬는데 김정은은 이설주라는 사람을 공개를 시켰기 때문에 이설주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설주도 평범한 사람 때문에 이설주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음악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쟤는 공부도 못하고 노래만 잘했어 이렇게도 되고 평범한 사람하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우상화 신격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삶을 개선해야 하지 않으면 좀 정치적 불안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을 통해서 경제를 희생시켜보자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대개방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 4개는 뭐냐면 김정일 때의 특구예요. 김정일 때 특구. 그런데 나머지 쫙 지금 22개, 지금 올해 1개를 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23개인데 어마어마하죠. 4개에서 24개면 6배가 늘어났어요. 6배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점에서 선개방을 했는데 북한도 이 4개라는 점에서 선으로 개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내자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아직 후차 문제고,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이런, 이게 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음소거를 해주시겠어요? 윤예찬님 마이크 좀 꺼줄 수 있나요? 음소거. 그 다음에 이렇게 김정은이 경제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 지금 시장형 경제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시장형 경제가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자 중심의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제품 개발,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 했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 간에 똑같은 제품을 두고 상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표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내가 생산한 제품을 내가 팔아야 되니까, 기업 스스로 팔아야 되니까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옛날처럼 가고 상호가리소를 통해서 판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 방식이 다변화되고, 또 생산 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태가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없던 것이죠. 특히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은. 제가 북한에서 경제대학을 나왔는데, 저희가 대학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부패성, 그러니까 아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나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독점 자본가가 있다. 독점 자본가. 이 독점 자본가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가 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노동력을 고용을 하는데 이게 임금 노동이다. 아주 싼 가격에 임금을 주고 일은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잉여 가치를 창출을 해가지고 자본가는 이익을 이만큼 남기고, 그런 속에서 이익을 이만큼 남기면서도 제품을 왕창 생산을 해가지고 막 시장에다가 비싼 가격으로 뿌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잘 팔리니까 B라는 기업이 또 요 A라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동일 제품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막 경쟁을 한대요. 그게 또 잘 팔리니까 또 C라는 기업이 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죠. 브랜드만 다르고. 그 다음에 또 D라는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A, B, C, D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여기서 한 개 기업이 살아남고 3개 기업은 다 죽고, 한 개 기업이 살아남아서 독점 자본가가 되고 3개 기업은 망하면서 그동안에 생산했던 그 A라는 제품도 그냥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기는 아까우니까 바다에 다 쳐넣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다른 건 뭐 바다에 쳐넣지는 않지만 정말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제가 뭐 기업은 어쨌든 뭐 사례를 들 수가 없지만 저희 동네 보세요. 치킨집, A라는 치킨집, B라는 치킨집,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치킨 사라지고 어느 치킨 사라지고 어느 치킨 사라지니까 호치킨이 하나 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도 좋아지고 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북한이 지금 그렇게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대학 교과서에서 배워주던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던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나쁘다, 좋다, 좋은 점도 있어요. 확실히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제품이 다양화되고 이런 건 너무 좋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제품이 옛날처럼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팔리겠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95년 중반에 경제난이 오면서 중국 제품, 한국 제품, 일본 제품, 해외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R&D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북한도 이런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그렇게 그 수요자 중심이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겠죠. 이 슬라이드의 제일 왼쪽에 이 신발 보세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신던 여자 신발은 바로 요거 편리하라고 해요. 요거는 남자들 운동화예요. 이게 천인데 비 오면 싹 다 젖어버리고 제일 많이 신었던 게 이 신발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고급스러운 신발이었어요. 이 신발이. 이게 신발 깔창이 이게 밑바닥이 하얀 거 이런 신발인데 누구나 다 이런 신발을 신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화 신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계시다가 그 술 다 잔뜩 채고 그 다음엔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내 신발 똑같으니까 그냥 발 들어가는 거 신고 그냥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와서 아침에 쭉 보니까 와 이게 내 신발 아니네. 그리고 다음날 서로 바꿔 신는 거죠. 한국 같으면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거 어떻게 바꿔 신겠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고 한 동네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어느 집이 어디 있고 어느 집이 어디 있고 아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요거는 정말 그 계획경제에서 평등, 제가 평등이라고 했죠. 디자인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봅니다. 근데 오른쪽 보세요. 김정은. 이제는 색깔 다르고 다양하고 목까지 오는 신발, 발목까지 오는 신발 다 다종다양하죠. 김정은이 제품 다종다양화해라. 뭐 스위스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신고 다녔겠죠. 자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종다양화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 보세요. 이게 지금 제품들 몽땅 포장을 해놨잖아요. 사탕, 과자하고 포장을 했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까 북한은 배급제, 공급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탕 과자도 다 공급을 했어요. 몽땅 공급을 하는 거. 다이소 같이 그렇게 많은 공급 못한다 얘기를 했죠.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사탕 과자는 어른 먹으면 안 돼요. 어른은 간식이 아니에요. 이 사탕 과자는 간식, 애들이 먹는 간식이죠. 그래서 애들이라면 어느 애들일까요? 초등학생까지.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한 달에 250g이에요. 사탕 250g, 과자 250g.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러면 750g. 그런데 요 과자 사탕을 봉지 하나가 250g이라면 뭐 250g 하면 그러면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500g으로 포장을 했다. 그러면 500g 포장을 500g 하나에 250g을 뚝 잘라서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때 당시는 전혀 포장이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포장하는데 포장비가 더 들어가니까 괜히 생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뜯고 먹을 건데 그래서 포장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수요자가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그냥 수요만큼 딱딱 공급해주면 됐기 때문에 이런 포장을 전혀 안 했습니다. 사탕과자도 그래서 사탕과자가 상점에 나와서 사탕과자 사가세요 하고 다 알려줘요. 여기 이민반 북한은 여기는 통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와서만 알려주면 그릇을 들고 가요. 가가지고 여기다가 사탕을 키로수에 딱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상점 판매원이 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 며칠 동안 놔두면 사탕 다 녹아가지고 막 붙어요. 이렇게 그렇게 공급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개인이 선택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기준이란 게 다 사라졌어요. 250g, 1년에 신발 4컬레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요 오른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구르트. 북한도 이름은 똑같아요. 요구르트. 신젓, 우유단물. 이건 신젓이랑의 발효한 거. 다종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참 제가 경쟁이란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시장적 요소가 조금이란 게 들어가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확확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양말도 보세요. 양말. 저는 한국 와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는 양말, 여자들은 긴 양말, 짧은 양말 여기 다고 짧은 양말은 발목 양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발목 양말 딱 하나. 그리고 양말이라는 것은 발을 보호하게 신는 것이지 이쁘어서 신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양말을 안 신어요. 겨울에 가을 겨울에 발이 좀 추울까봐 이럴까봐 신는 것이지 이게 여름에 왜 양말을 신겠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양말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릎 양말 그런 양말도 생산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겨울에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치마를 입기 때문에 긴 양말 이런 것들이 있을 따름이었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화장품만 있었지 남자 화장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자 화장품도 달랑 5가지. 스킨, 로션, 크림, 영양크림,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입술 연지. 그 다음에 6가지네. 분. 요거 달랑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많아요. 그 가지수가. 샴푸도 없었는데 지금도 샴푸도 생산을 하고. 참 이런 거 보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북한에 샴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한국에 입고 가니까 중국에 와서 샴푸란 걸 구경을 해봤는데 중국 샴푸 쓰다가 한국에 딱 입고 가서 아마다 제가 2003년도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랑데브라는 노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린스하고 샴푸를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샴푸였는데 처음으로 한국 샴푸를 쓰면서 그 향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랑데브를 지금도 보자면 그 랑데브가 어디 건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북한에 보세요. 지금 이게 북한에서 홍보하는 책자에 나온 거예요. 홍보를 해야지 이게 팔리죠. 할결물, 물크림, 크림, 영양크림, 세척크림. 여러분들 이름이 다르죠. 세척크림이 뭘까요? 세척크림이. 이게 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분크림, 마스카라는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스카라에 얽힌 사연이 있죠. 얼마나 상품을 다종다양하라고 그러고 북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 속눈썹을 길게 해가지고 이쁘게 할 그럴 경향이 될까요? 그 어느 정도 이제는 배고픈 생활은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평양 화장품 공장 찾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마스카라 생산하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네가 만드는 마스카라는 물속에다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마스카라는 물속에 엿다 꺼내도 이렇게 번지지 않는데 너네가 만드는 마스카라는 하품만 해도 너구리 눈이 되냐.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그런 고급 마스카라 제품들을 사다가 성분 분석하고 잘 만들고 그래서 요즘은 너구리 눈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광택 입술 연지, 머리칼 고착제 뭔지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표가 등장을 해요. A기업, B기업이 똑같은 거 만들면서 막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 얼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가장 유명한 것이 평양 화장품 공장 상표 운하수하고 신우조 화장품 공장의 범향기예요. 그럼 둘이 막 경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옛날에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어디 거라는 거 관계없죠.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썼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문 썼지만 지금은 써보니까 나는 운하수야. 나는 범향기야.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나는 한율이야. 나는 뭐 옆에 뭐 슈퍼바이탈이야. 아니야. 나는 뭐 어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지금은 다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쓰니까 이렇게 얼굴인 상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표가 지금 모든 기업에 다 상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기업이 현대화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위주로 이렇게 상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빵 과자 상표인데 첫눈이라는 상표예요. 이게 눈 모양을 딱 하고 이거 제약공장 약이니까 이런 상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표 보세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상표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운하수하고 범양리하고 막 경쟁을 했는데 또 지금은 금강산, 미래, 진주, 나리 막 나와가지고 또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세계지적재산기구에도 상표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하고 상표까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은 그거를 박람회라든가 또 아니면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TV에서는 회사들이 나와서 아, 우리 이렇게 홍보는 안 됩니다. 이게 조선중앙TV는 당국이 선전선동의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신문 같은 데 나와요. 평양신문 같은 데는 이렇게 홍보가 됩니다. 지역신문에는. 그리고 이렇게 박람회 비슷한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셔. 이게 부스예요. 부스에 A기업, B기업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발이면 신발,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하고 여기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주와 발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신발 전시의 날인데 엄청난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오고 여기에 또 개인들도 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신발을 사다가 시장에다 팔 사람들, 장사꾼들도 많이 여기 와서 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데 외국인들도 가요. 지금은 안 되지만 외국인들도 가서 그래 평양에서 막 홍보하는 거. 북한에 신발을 사올 사람들은 없긴 하겠지만 화장품이라든가 건강식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수출을 합니다. 이거는 조선 옷 전시회라 가지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패션쇼를 하는 거죠. 옛날에도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가 다 이렇게 패션쇼를 해가지고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어 놨다면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는데 옛날에 그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 팔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종합상점이라는 데 이겁니다. 이렇게 파는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매장으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고객이 선택을 하는 것이 들고 가서 이렇게 나 이거 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이 너 이거 이만큼 딱딱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쪽으로. 요건 판매원이고 여기는 이게 북한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가는 거죠. 근데 배급이라는 게 공짜는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사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강북지구 상업중심이라는 건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보통항 백화점이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카톡기를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카톡기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아래 강북지구 상업중심처럼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여기서 카드로 쭉쭉 찍어가지고 계산하고 나와요. 야,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 똑같은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는 이마트인지 홈플러스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딱 가보니까 이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야, 세상에 이렇게 상품을 막 놔두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CCTV는 저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근데 북한도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요.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장을 통해서 내가 카톡기를 끌고 나오면서 카드 가지고 결제하고 바코드로 찍고 이거 보고 놀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제가 떠난 지 15년 이후 되니까 이렇게 북한도 바뀌고 있구나. 근데 이게 뭐냐?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직도 배급제가 실시되면 계속 이게 왼쪽에 종합상점처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요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이 오른쪽에 보세요. 전자. 이거는 온라인 서핑몰. 그러니까 상점에서만 팔면 안 되죠. 이제는 내가 주민들이 앉아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그러면 내 집까지 배송으로.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집에까지는 오진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최신소, 여기 말하면 우체국까지 오는 거죠. 그럼 내가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 정도는 온다라는 거죠. 그 평양에서 내가 구입한 상품도 지역의 최신소까지는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처럼 완전 총알 배송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 지역 안에서는 총알 배송이 되지만 이런 온라인 서핑몰.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예요. 북한의 인터넷은 안 되지만 여기 내부 인트라넷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생기고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배송이 오고 온라인 서핑몰이 만들어지고 이게 세계적 추세를 가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획경제에서 이게 계획경제의 옛날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에 정말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아직 QR코드 결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QR코드는 제가 어디서 해봤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가면 QR코드 찍으세요 해서 QR코드를 처음 해봤지 물건을 사면서 QR코드 결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재본 적이 없어요. 아까 카드는 체크카드나 비슷한 체크카드도 아니에요. 우리 말하면 전철, 교통카드, 충전해 쓰는 거 그런 카드인데 이제는 이게 QR코드를 가지고 이거 하고 하는 거 보고 결제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고요. 평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대도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활동이 다양화되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생산하는 기업이 식당도 하고 이게 사진관이에요. 사진관도 하고 돈이 되는 건 다예요.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사진은 무조건 밖에 나가 찍었어요. 실내에서 찍을 데가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 찍고 맨날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만 찍어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사진이 다 동상 앞에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어떻게 맨날 동상 앞에만 찍겠어요. 그러니까 사진관에다가 디지털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서품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찍으니 아이고 사진관의 매출액이 엄청나게 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해볼 만도 해요. 그러니 신발 공장이 이런 사진관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이 주머니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도 하고 피부 미용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기계를 해외에서 수입에다가 이런 서비스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참 저도 아직까지 미안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여드름 치료 해본 적이 참 북한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택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택시업을 하니까 돈이 되거든요. 옛날에 북한 사람들이 택시 아이고 우린 11호차라 했어요. 11호차. 11호차가 뭔지 아세요? 11호차. 다리가 2개, 11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호차라 그랬어요. 1시간짜리 4km는 거뜬히 걸고요. 8km까지 무조건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왜? 주머니 돈이 같이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시장형 경제로 바뀌면서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시장에서 돈을 벌고 급여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매력 수준도 올라가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수요에 맞는 그런 업종을 늘려가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건데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는 한국의 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여기 가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왜 만들겠어요? 누가 봐서 먹지 않으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오른쪽 보세요. 이탈리아 전문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이게 피자 우리 피자를 보고보다는 피자라 그러는데 피자 그다음에 또 그 파스타 다 있어요. 북한도 햄버거 보고 뭐라 하는지 고기 겹밥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다음에 시장 이게 시장은 90년대 중반에 자생적으로 발생한데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른쪽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지붕을 이렇게 씌운 큰 대형 시장으로 발전을 했고 이 안에 보면 우리 여기 도매 시장과 비슷하죠. 엄청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상품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남북간에 열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북한하고 어떤 사업을 할까 뭐 큰 기업이 아니래도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상품 없어서 못 팔아요.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런데 이런 시장형 경제가 시장이 활성화되고 개인들도 시장에서 돈을 벌고 기업은 기업대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잘 벌고 못 버는 기업은 못 벌고 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김정은은 지역에 균등하게 발전시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경제개발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외자 유치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시스템을 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방으로 도입해 오다 보니까 원래 평양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컸는데 평양하고 지방 격차가 훨씬 더 커졌고요. 또 대도시하고 지방 격차가 훨씬 더 커졌고요. 대도시에서 또 지역별로 이제 지역별로 또 그 중앙과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지역의 권한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지자체별로 지자체에서 그 뭐 도청이라든가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데는 돈을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더 개발을 하고 해서 잘 살고 그러니까 지역 간에 이런 그 양극화가 생기고 또 기업 간의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기술자들 많이 받고 또 돈이 없으니까 개인 돈을 능력 있는 사장들은 열심히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불리고 또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계속 숭숭장구하는데 또 어떤 기업은 집에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개인한테서 돈도 못 빌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활동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또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인센티브도 못 주고 하니 어떤 기업은 폐업해야 되고 북한이 지금 폐업도 있어요. 또 M&A 우리 말하면 이게 인수합병도 있어요. 안 되면 합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이런 것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개인은 시장에서 돈 잘 벌고 인센티브 많이 받는 사람은 잘 살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봐요. 이거 여기는 평양 성격편집공장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번에 완전히 생산공정을 현대화해가지고 이런 데는 정말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구매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대형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건데 여기 가가지고 이 봐요. 사람들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야 북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비싼 가서 수산물 회도 먹고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먹고 또 평양에도 또 일부 못 사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여기를 활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그나마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훨씬 높다. 이거 봐요. 평양 사람들 마식령 스키장도 가고 문수 물놀이장도 가고 마식령 스키장이 원산 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 마식령 스키장이 201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이거를 한참 건설을 할 때 언론 보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스키를 열심히 타더니 자기가 타려고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야 스키장에 가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대도시나 지역에 아파트에 이렇게 공고문이 붙는데요. 난 북한의 아파트에 공고문이 붙는다 소리 처음 들었어요. 북한에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공고가 딱 붙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식령 스키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겨울에 이건 겨울에만 운영을 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식령 스키장 갈 사람들 250달러로 딱 봤는데 250달러. 그다음 버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간다 공고가 딱 나온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전화번호 지금 다 전화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보고 신청을 하고 그 버스 타고 대형 버스 타고 단체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마식령 스키장 그러니까 다 돈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북한은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즐길거리를 주면서 또 그렇게 함으로 해놔서 그 돈을 은행으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돌리는 거죠. 일석이조죠. 당국도. 국가도 그 돈 가지고 돌릴 수 있으니까 좋고 돈 가진 사람은 즐길 수 있어서 좋고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문수물놀이장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평양에 숭마구락부 저도 제주도에 가서 딱 한 번밖에 못 타봤는데 숭마구락부에서 이렇게 말 타는 사람 동물원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 보세요. 이제는 이게 야외곡장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핸드폰 쥐고 있는 모습 보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아래 위 흰색 저 북한에 있을 때 흰색 하얀색 바지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젠 북한 사람 이렇게 흰색 바지 쭉 입고 서서 그것도 이게 신발도 봐서 코 나간 거 이거 완전히 저는 이거 보고 이거 한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옷도 보세요. 이거 패딩도 거의 한국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최근 들어서 바뀐 변화예요.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단발머리.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에 평양에 있는 초등학생의 모습이고 요 왼쪽 오른쪽은 지방에 못 사는 애들이 모습이에요.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땔감이 없어서 가서 땔감을 가져야 되고 수도가 물이 안 나오니까 물 기르러 다녀야 되고 이거 보세요. 애들이 너무너무 국가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면서 공급을 해주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먹고 입고 평등했고 절대 이렇게 물 길고 그때 당시는 뭐 전기가 와서 수도도 다 공급이 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구매력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구매력이 낮은 사람 못 살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런 걸 나타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복지를 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민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데 북한은 무상치료 무료교육 아직도 무상치료 무료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삶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김정은의 숙제다. 그래서 올해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조금 칼은 빼들은 것 같아요. 상업유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상업유통기관을 좀 더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북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자금을 줘서 일부 생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싼 가격으로 상업유통기관에서 상업유통기관에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공급하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정해놓은 국정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안 한다. 너네는 시장에서 사서 써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가. 저는 8차 당대의 그 5개년, 향후 5개년 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주민들이 양극화, 이 생활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삶을 조금 어느 정도 올려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아무래도 사회의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 숙제인데 어쨌든 당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북한이 이 제한적 김정은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개혁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없이는 경제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미 대학들의 그런 학과를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의 학과를 신설하고 했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국제경제학과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국제경제를 굳이 배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제경제학과라든가 관광경제, 경제법률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경제개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김정은의 개혁 의지도 애당초 집권 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소리가 이제 막판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이 김정은의 지시를 보면 중국과 그러니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활용할 만한 방식을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 이거는 뭐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이 활용할 만한 방식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김정은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이 경제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보다 경제에 더 집중을 하면서 경제개발에 올인을 하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지금은 제한적인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경제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느 학생이 지금 계속 지금 음소거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김정은이
요 며칠 전이죠. 4월 29일 날 청년동맹 10차대에 보낸 소환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향후 15년 내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15년 안팎에. 그게 15년 내에. 그러려면 북한이 과거의 전통적인 아까처럼 폐쇄적인 국가로 가서는 절대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은 우리는 개혁 개방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식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죠. 개선. 그래서 중국식도 아닌 베트남식도 아닌 그 모든 데서 가장 선험에서 가장 좋은 것만 따가지고 북한에 맞게 북한식의 개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15년 안에 잘 사는 나라는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방.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북한이 이런 나라는 만들기 어렵다. 왜? 자력갱생이라는 대내 경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이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북한도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경제정책은 제한적인 대내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시장형 경제,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제품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자기네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이런 겁니다 하고 하기 위해서 상표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또 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판매 마케팅을 통해서 여기저기 온라인도 팔고 저기도 판매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이런 빈부격차도 발생하고 지역간 격차도 발생하고 기업간 격차도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을 것이라고 얼굴은 못 봤지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